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외교사 강의입니다. 5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5주차 강의는 이제 동아시아로 넘어와서 19세기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에 대한 논의들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유럽 국제질서를 논의를 했었죠. 특히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19세기의 유럽의 국제질서에 대한 논의를 했었는데, 그러면 동일한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는 어떤 방식으로 전개가 되었는지에 대한 논의들을 주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내용은 우선 그 19세기 유럽과 동북아의 충돌에 관한 이야기들을 논의를 해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유럽이 팽창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나 일본이 어떤 대응을 했느냐라고 하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즉, 유럽의 팽창에 대해서 동북아 지역에 대응했던 정책들에 대한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그 과정에서 벌어졌던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소위 우리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 시는 19세기 유럽의 모습과 동북아의 충돌에 대한 논의들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19세기 동북아를 보는 가운데 있어서 그 주요한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9세기 동북아 국제관계를 보는 눈을 어떤 것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당시 유럽과 동아시아의 상황을 연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특히 우선 19세기의 유럽은 나폴레옹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전후 처리를 하기 위한 빈회의가 있었죠. 그래서 유럽 내에서 세력 균형으로 대내적인 안정을 취하고 대외적인 팽창을 취했던 시기였다고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1850년대에 크림 전쟁이 발발을 하면서 유럽 국가들 간의 일정한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했고,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했었던 모습들을 보였다는 거죠. 1871년도에는 독일이 통일을 하면서 유럽 중부에서 강대국으로 등장을 했죠. 그 과정에서 유럽 강대국들 간의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형성이 되었던 모습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890년대에는 유럽 내의 동맹이 변화되었던 것이죠. 특히 그 비스마르크가 하야하고 난 이후에 유럽의 동맹 체제가 영국,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고 이탈리아가 참여를 하는 어떤 양쪽 세력 간의 어떤 갈등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세기 내내 유럽과 그 이외의 지역에서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고, 그것이 크림 전쟁이나 아니면 러시아 터키 전쟁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자, 19세기 동북아를 보면 일단은 중국 중심의 질서가 유지가 되었던 것이죠. 17세기 이후에 청나라가 형성이 되면서 황금기를 구가를 했죠. 그런데 19세기 들어서서 그러한 청나라가 취약해지면서 중국 중심의 질서가 무너져 가는데, 이 19세기는 동북아에서 중국 중심의 질서가 서양, 그러니까 유럽 강대국에 의해서 침탈되면서 쇠퇴해나서 와해되는 그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일본이 성장을 하게 되는 시기, 그리고 러시아가 개입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던 그런 시기로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880년대가 되면 중국하고 일본이 대립을 하게 되죠. 그 대립의 결과 1894년도에 청일전쟁이 발발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러시아가 개입을 해서 일본을 견제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본과 러시아의 대립의 시기가 1894년 이후에 벌어지죠. 그렇지만 그 대립 역시 러일 전쟁을 통해서 1904년 이후에는 일본 위주의 어떤 동북아 시대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영국이나 뭐 이런 강대국들이 중국 지역을 침탈을 하고 있었지만, 뭐 이후에 중국 지역에 또 이런 동북아에서 복잡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1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유럽 강대국들의 관심이 점점 줄어들면서 일본이 동북아에서 훨씬 더 많이 팽창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9세기 동북아 국제관계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중국의 몰락과 일본의 부상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되는 이슈죠. 1840년 아편전쟁이 발발하면서 중국이 결국
영국이라고 하는 유럽 세력에 의해서 몰락하게 되는 그 과정, 그리고 19세기 내내 중국이 몰락하는 과정, 일본이 부상을 하면서 1894년도 청나라를 결국 그 아시아 국가에 의해서 중국이 몰락하게 되는 과정들이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편 전쟁인 발발한 1840년, 그리고 2차 아편 전쟁이 발발한 1850년대까지 포함해서 진행되고 있을 수 있죠. 1894년도에는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이 있었고 1904년에는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이 있었죠. 이 세 전쟁을 통해서 19세기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아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영국을 필두로 한 유럽 근대 질서가 동북아시아로 팽창을 한 모습이었죠. 이미 뭐 그 인도나 이런 지역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영향력을 바탕으로 해서 동북아시아 지역으로 더 팽창을 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중국 중심의 기존의 천하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하면 그러한 질서가 서유럽 질서와 만나면서 약화된 것이죠. 동북아의 질서가 약화된 것이죠. 자, 청일전쟁은 중국이 한반도 및 동북아의 중심에서 물러나고 일본이 부상했다는 것이죠. 결국 한반도와 동북아는 기존의 중국 중심의 질서가 형성되고 있었는데 중국이 청나라가 약화되면서 이러한 청나라의 세력이 취약해지고 그것을 일본이 파고드는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청일전쟁을 통해서 청나라 세력은 특히 한반도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후에 러시아가 이제 개입을 하면서 러일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러일 전쟁에서도 일본이 승리를 하면서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를 하는 남하를 저지하고 일본이 동북아에서 중심 국가로 팽창하게 되는 그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유럽의 근대 질서가 동아시아로 팽창을 해오면서 동아시아의 기존의 중국 중심의 질서, 즉 유교권 질서가 붕괴된 모습 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유럽과 동북아가 충돌했다. 특히 그 유럽의 문명권과 동북아의 중국 문명권, 유교 문명권이 서로 충돌한 사실은 충돌의 만남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럽의 질서가 오기 전에 동북아의 그 유교권의 질서는 4대 질서를 형성을 하고 있어. 즉 4대 자소의 그런 모습들, 즉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섬기고 큰 나라는 작은 나라를 보살핀다라는 것이죠. 이건 유럽의 근대의 개념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죠. 유럽의 근대에는 각각 독립된 주권 국가들끼리 서로 간에 국가 이익을 위해서 힘을 기르기 위해서 영역을 넓히는 것이지, 강대국이 약소국을 보살피고 약소국은 강대국을 서로 존중하면서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소위 얘기하는 위계 질서의 구도는 아니었죠, 유럽에서는. 근데 동아시아는 일정한 위계 질서의 구도를, 하이라키적인 위계 질서의 구도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유럽의 근대 질서는 철저하게 아나키 질서, 그러니까 무정부 구조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 물론 이제 강대국들의 힘이 중요하기는 한데, 결과적으로 여러 강대국들 사이의 경쟁과 갈등이 전쟁을 발발시키고, 또한 그 전쟁을 통해서 유럽 세력이 커져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었다고 하면, 유교권의 질서는 그것과는 다른 독특한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소위 그 중국적 질서라고 하고, 이런 4대 자소라고 하는 유교적인 모습들이 큰 영향을 미치는 질서를 보통 그 유교의 예죠. 예를 통한 질서라고 하고, 이것이 천하 질서의 모습이다. 뭐 이런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뭐 다양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존의 유교권의 질서는 이러한 모습으로 유지가 되었다. 그래서 그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게, 중국에게 조공을 바치고, 또 큰 나라는 또 작은 나라를 보살피면서 이렇게 그 더 많은 조공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하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간의 관계를 유지를 하는 것이죠. 일정한 그 후견 피후견의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특히 왕을 책봉하는 과정에서도 중국의 어떤 그 형식적이지만 그렇지만 동의를 구하면서 이렇게 진행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유교적인 질서는 서열적인 것이고, 따라서 어떤 종주국과 조공주국의 모습, 후견국과 피후견국의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서 서로 간에 상호 협력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질서였는데, 유럽의 그 근대 질서가 동아시아에 영향을 미치고 침탈한 이후에 중국의 그러한
중심 질서가 사라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이 관할하고 있던 중국의 변경 지역이든, 그러니까 중국에 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중국 이외의 그런 그 주변 지역들이 점차적으로 유럽의 질서에 편입이 되면서 중국의 그런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중국은 그런 변경 지역을 공간 개념으로서 생각을 하면서 관할을 해왔죠. 특히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 선을 그어서 거기 그 밖은 우리 땅이 아니고 여기는 우리 땅이다라는 게 아니고 일정한 공간 개념으로서 이것은 이 중국 이외의 변경 지역이고 이 지역에 뭐 살고 있는 어떤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고 또 그 지역과의 그런 어떤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이해를 했다고 하면 서구의 근대 개념이 들어오면서 선 개념으로 국경이 명확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그 유럽의 국제법 개념이나 근대 국제 질서의 개념이 기존의 6.25 국제 질서 개념을 대체해 나가면서 충돌하면서 대체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근대 유럽의 질서, 근대 유럽의 국제사회 질서는 국가들의 조약과 관습에 의해서 조정을 하는데 동북아의 유교권 질서는 중국의 국내법인 회전들에 의해서 규율이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결국 중국은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국제적인 관점에서, 대외적인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라 중국이 하나의 전체를 통할하는 어떠한 주체라고 하는 관점에서 중심된 위치에서 생각을 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유럽의 근대 질서는 우리가 19세기 유럽의 질서를 공부하면서 잘 봤듯이 주권적이고 독립적인 근대 국가를 구성 단위로 하고 있고 상위의 정치적인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그 무정부 상태, 애너키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국제관계를 공부를 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근대 국제 질서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북아는 중국 중심의 위계적인 질서를 만들어 왔다는 것이죠. 그런 동북아가 유럽의 근대 질서에서 침탈되게 되는 것이죠. 특히 19세기 이후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유럽은 아편이나 성경이나 대포를 통해서 즉 종교적인 것, 군사적인 것, 경제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북아를 침탈을 하면서 유럽의 근대 질서를 동북아에 이식시켜 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즉 주권 평등의 원칙과 유럽의 근대 국제법적인 모습 그리고 유럽 강대국 중심주의적인 그런 모습들을 동아시아에서도 이식을 시키면서 적용을 하려고 했고 그것을 통해서 중국 중심의 질서를 해체해 나가는 과정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유럽의 질서는 형식적으로는 평등한 질서, 주권 국가들 간의 평등한 질서인데 실질적으로는 불평등한 질서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형식적으로는 주권 국가, 근대 국가가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힘이 강한 강대국 중심주의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모습들은 힘의 논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제법이라고 하는 겉으로 보기에는 공평해 보이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국제법의 가면을 통해서 약자의 약소국의 어떤 권리를 강대국 마음대로 정하는 그런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건 우리가 그 과거에 논의했던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 보면 멜로스 대화에서 이런 모습들이 잘 나타나죠. 힘이 강한 자는 원하는 대로 하고 힘이 약한 자는 힘이 강한 자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멀리까지 갈 것 없이 19세기 유럽의 국제 질서를 보더라도 빈 회의의 기본적인 구성 원리 자체가 강대국 중심주의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후에 유럽의 국제 질서에서도 보면 약소국들의 이익을 반영하기보다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약소국의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다가 보면 국경선이 직선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건 상당히 이상한 부분이죠. 어색한 부분이죠. 어떻게 그 국가들 간의 국경선이 직선으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인위적으로 그은 것이고 그러한 국가들은 대부분 약소 국가들입니다.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의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결국 유럽의 강대국들이 자기네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서로가 협상하고 타협을 하면서 이루어낸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유럽적인 어떤 질서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유럽의 질서가 그 동아시아로 온 것의 핵심적인 부분인 아편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편 전쟁은 1840년대에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들이 역사 시간에 많이 배웠을 텐데요. 결국 영국이 중국과 무역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군사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영국의 대중 수입품은 당시에 차나 견직물 같은 건데 이것이 당시 영국에서 인기가 상당히 많았죠. 따라서 영국에서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영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런데 영국의 대중 수출품은 면화나 면직물인 것이죠. 특히 그 인도나 이런 식민지에서 재배한 생산한 것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수요가 적었죠. 결국 영국은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과의 무역에서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죠. 그것을 아편 무역을 통해서, 즉 아편을 중국에 판매함으로 인해서 일시에 역전을 시키게 되는 거죠. 19세기 초 이후에 중국의 아편 수입이 급증하게 되고, 아시다시피 이런 아편이 중국 국내로 들어오니까 중국에 상당한 국내적인 문제가 야기하게 되고, 중국은 국내적으로 이것을 통제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영국과 갈등을 벌이게 되는 거죠. 즉 아편 무역을 통해서 1826년부터는 중국의 은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반대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중국이 국내적으로 여기에 대응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런쥐시 임칙서를 파견을 하게 되고 결국 아편 무역을 금지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영국이 중국의 원정군을 파견하면서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 결국 무역의 문제가 아편의 무역을 오게 됐고, 그것이 영국과 중국의 본격적인 군사적 충돌로 를 가지게 오게 됐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편 전쟁의 결과를 살펴보면요, 결국 난징 조약을 맺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홍콩을 할양하게 되는, 이게 결국 그 20세기 말에 홍콩이 다시 중국으로 반환이 되죠. 그래서 현재 홍콩은 특별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지만 중국의 일부로서 됐지만 이것이 과거에 영국의 어떤 식민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편 전쟁의 결과로서 중국 당시 청나라가 영국의 홍콩을 할양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오왕통상 장정을 1843년에 맺는데 이것이 영사재판권이나 최국 대우 조약이라는 것, 이건 전형적으로 강대국이 약소국과 맺는 불평등한 조약인 것이죠. 즉 중국을 유럽의 공법제도에 강제로 편입을 하는 것이죠. 유럽은 이런 공법제도에 편입을 하면서 공식적으로는 평등한 관점에서 주권 국가들끼리 조약을 맺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사실 살펴보면 중국이 유럽 국가에 대해서는 할 수 없고 유럽이 중국 국가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상당히 불평등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면이 어떤 중국 내에 있는 영국인들을 재판을 하는 어떤 그 재판권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영사권의 문제, 그리고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최혜국 대우 조약을 해주면서 중국으로부터 경제적인 이익을 취해 가려고 하는 그런 유럽 국가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샤 조약이라 그래가지고 미중 간 조약, 또 미국과 중국과 조약도 당시에 맺었는데, 당시에 이제 이 조약에는 아편이 이제 금지되었죠.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중국에게는 안심이 되는 것이었겠지만, 거기도 역시 최혜국 대우 조항이나 영사재판권을 포함함으로 인해서 서구의 그런 강대국과 중국의 그런 조약에서 중국이 침탈되는, 중국이 그런 어떤 주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푸조약은 프랑스와 당시에 프랑스와 중국 간의 조약인데, 특히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로서 신앙의 자유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그 수교를 할 때도, 조약을 맺을 때도 이런 천주교 신앙의 문제를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죠. 그런 관점에서 프랑스는 경제 문제보다는 포교의 자유에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포교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동북아 국가들의 이런 종교적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을 이야기를 할 수 있죠. 특히 유교권의 어떤 질서에서 보기에는 이러한 종교적인 문제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내부 국내적인 혼란을 상당히 야기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결국 아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상징적인 그 사건인 것입니다. 그 서구의 그 서유럽의 유럽 열강들이 동아시아로 동북아에서 중국을 침탈하면서 동아시아에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던 중국 중심의 위계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즉 유럽의 문명과 동아시아의 유교권의 문명이 서로 만나는데 이 만남이 굉장히 좋은 만남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충돌하면서 잘못된 만남이었던 것이죠. 유럽의 군사적인 모습과 경제적인 모습, 침탈 그리고 종교적인 것들을 활용을 하면서 유럽 국가들이 그 동아시아 국가들을 침탈하게 된 그런 모습으로서 동아시아의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유럽의 근대 질서가 동아시아로 이식되게 되는 그 과정 속에 있다고. 그것이 19세기 초중반 이후에 동아시아 동북아 질서의 주요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차 시의 강의 내용이었습니다.